왕조를 시작한 사람과 왕조를 끝낸 사람, 즉 창업자와 폐업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두 남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활 한 자루로 나라를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왕좌 위에서 나라가 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철종 이원범, 창업자와 폐업자, 이 둘의 인생을 나란히 놓으면 리더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가 보입니다. 1380년 음력 9월 전라도 남원 운봉 황산 벌판, 산 아래에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왜구 500척이 진포에 상륙한 이래 삼남지방 해안마을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차마 읽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죽인 백성의 시체가 산과 들판을 덮었고 약탈한 쌀이 땅에 쏟아져 한자 두께로 쌓였으며 두세 살 여자아이를 사로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갈라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고 삼도 해안이 텅 비었습니다. 고려 건국 이래 이만한 재앙은 없었습니다. 조정은 9명의 원수를 보냈지만 사근내역 전투에서 두 원수가 전사하고 500명의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왜구의 기세는 더 올랐습니다. 그들은 인월역에 진을 치고 소리쳤습니다. 광주 금성에서 말을 먹인 뒤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나라 안팎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때 양광, 전라, 경상 3도 도순찰사로 임명된 사내가 남원을 출발합니다. 이성계, 45세, 함흥 변방에서 여진족과 싸우며 뼈가 굵어진 무장. 그가 천리길을 달려오며 목격한 건 도로 양쪽에 끊이지 않고 이어진 시체들이었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태조가 천리 사이에 쓰러진 시체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고 이를 가엾게 여겨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였다고. 이성계는 분노와 비통 속에서 운봉을 넘어 황산에 도착합니다. 이성계는 정봉 꼭대기에 올라 적진을 내려다봅니다. 왜구는 고려군의 10배. 그들은 험지로 유인하려 했지만 이성계는 오히려 적을 진펄로 끌어들이는 작전을 짭니다. 이 사내에 눈에 한 인물이 들어옵니다. 겨우 15, 16살. 골격이 단정하고 얼굴이 고왔지만 흰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돌격하면 가는 곳마다 고려 군사가 쓰러졌습니다. 아기발도, 고려군은 그 이름만 듣고도 앞다투어 피했습니다. 이성계는 의형제 이질안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산채로 잡자. 이질안이 고개를 젓습니다. 생포하려면 반드시 우리 편 사람이 죽습니다. 아기발도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목과 얼굴까지 쇠로 감싸 쏠 틈이 없었습니다. 이성계가 이질안에게 말합니다. 내가 투구 꼭지를 쏘아 벗기겠다. 투구가 떨어지는 순간 네가 쏴라. 말을 달립니다. 활시위를 당깁니다. 첫 번째 화살, 투구 꼭지를 정확히 맞춥니다. 끈이 끊어지며 투구가 기울어집니다. 아기발도가 급히 투구를 바로 씁니다. 이성계는 즉시 두 번째 화살을 날립니다. 다시 꼭지를 맞춥니다. 투구가 마침내 떨어집니다. 그 순간 이질안의 화살이 날아갑니다. 소년장수 아기발도가 말 위에서 쓰러집니다. 적의 기세가 꺾입니다. 이성계가 먼저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날랜 군사가 거의 다 죽고 왜구의 통곡 소리가 만마리 소의 울음처럼 벌판을 가득 채웁니다. 왜구가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고려군이 기세를 타고 산 위까지 쫓아 올라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니 천지가 진동합니다. 사면에서 적을 무너뜨려 마침내 대파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냇물이 온통 붉었습니다. 엿새, 이래가 지나도 빛깔이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맑아지길 오래 기다린 뒤에야 겨우 마셨습니다. 처음에 왜구는 고려군의 10배였는데 살아남은 건 7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리산 깊숙이 도망칩니다. 이것이 황산대첩입니다. 이성계라는 이름이 고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에겐 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칼의 짝이 될 꿈이 필요했고 그 꿈은 3년 뒤에 찾아옵니다. 1383년 늦가을 한 사내가 김포에서 출발해 한 달여를 걸어 함경도 함주에 도착합니다. 정도전 41살 스승 이색의 문화에서 학문을 닫고 한때 정몽주와 함께 새 시대를 꿈꾸었던 학자. 하지만 신돈에게 실망하고 공민왕이 죽고 질시와 모함으로 관직을 잃은 지 10여 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유랑 생활을 하며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을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썩은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 없으면 나라를 새로 세워야 한다. 하지만 선비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칼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최후의 희망을 걸고 이성계를 찾아간 겁니다. 품속에서 소개장을 꺼냅니다. 정몽주가 써준 것이었습니다. 소개장을 받아든 동북면 도지위사 이성계가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군막 이곳저곳을 구경시키고 군사교련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도전이 감탄합니다. 소생이 이곳저곳을 가보았으나 이 고려 땅에서 이처럼 군기가 엄숙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성계가 웃습니다. 그래봤자 한낱 무인일 따름 명성 따위가 있어봤자 아니겠소. 정도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이런 군대를 이끌고 계신 분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성계의 표정이 바뀝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요? 정도전이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글쎄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두 사람은 수십 년 직이라도 된 듯 그날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입니다. 칼을 가진 사내와 꿈을 가진 사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미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도전은 돌아가는 길을 재촉하다 문득 병영 앞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소나무 껍질을 쓱쓱 벗겨냅니다. 하얗게 드러난 나무 속살에 붓으로 시를 씁니다. 넓고 아득한 세월 속 한 그루 소나무여, 청산에서 자라났다면 몇만 겹의 무게를 지녔으리. 자칫 다른 시대에 살았으면 서로 못 만날 뻔했네. 인간 세상의 만남은 잠깐 사이에 지나간 자취되는 것을. 이성계의 호가 송원이었습니다. 소나무집이라는 뜻입니다. 정도전은 소나무에 시를 새기면서 이성계를 소나무에 빗댄 겁니다. 이런 인물이 변방군막에 묻혀있다니. 청산에서 자랐다면 천하를 뒤흔들 거목이 되었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소나무에 시를 새겼을까요? 10여 년을 떠돌며 권력의 바깥을 맴돌았던 이 학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은 덧없이 잊히기 쉽다는 것을. 병영의 장교와 병사들, 이성계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소나무의 시를 보고 두 사람의 만남을 기억하게끔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꿈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정치적 감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성공합니다. 이듬해 이성계는 정도전의 정계 복귀를 위해 힘을 씁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날로 깊어지고 마침내 혁명으로 향합니다. 1388년 음력 5월 압록강 하류, 위화도,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이 명나라 요동 정벌을 명령합니다.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올립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면 활의 악교가 풀리고 장마에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하나하나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5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주둔합니다. 장마가 시작됩니다. 강물이 불어 섬이 잠기고 군량 보급이 끊기고 병사들은 젖은 갑옷 속에서 추위와 질병에 시달립니다. 이성계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성계는 매일 상소를 올리지만 개경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전진하라. 비 내리는 위화도의 군막에서 이성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5만 군사가 이역만리에서 전멸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건 반역입니다. 군주에 대한 반란, 장수의 충절과 지도자의 판단이 그의 안에서 충돌합니다. 이성계는 결단합니다. 좌군도 통사 조민수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돌립니다. 위화도 회군, 칼끝을 적이 아닌 자기 나라의 수도로 돌린 겁니다. 돌아선 군대는 개경을 향합니다. 최영이 체포되고 우왕이 폐위됩니다. 고려 500년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392년 이성계는 새 나라를 엽니다. 조선. 정도전이 헌법에 해당하는 조선경국전을 만들고 경복궁을 설계합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시경의 한 구절, 군자 만년계의 경복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조준이 과전법으로 토지제도를 뒤엎습니다. 이지란이 군사를 정돈합니다. 이성계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낸 게 아닙니다. 칼과 꿈과 제도와 사람을 모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500년 왕조의 토대를 놓은 것은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한 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에게도 비극이 찾아옵니다. 이성계는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첫째 부인 한씨의 아들들, 특히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분노합니다. 정도전은 이방석의 스승이 되어 어린 세자를 보좌하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 합니다.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요동 정벌을 명분으로 병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1398년 음력 8월 26일 이방원이 움직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때 이성계는 병환으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와중에 아들이 칼을 뽑은 겁니다. 이방원의 사병이 정도전의 집을 습격합니다. 정도전이 쓰러지고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도 죽습니다. 이성계의 사위 박위까지 참살됩니다. 정도전과 사위가 참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계는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 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분노도 슬픔도 탄식도 아닌 목구멍에 걸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그 감각. 나라를 세운 왕이 자기 아들의 칼부림 앞에서 느낀 감정이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넘기고 2년 뒤 이방원이 2차 왕자의 난으로 결국 왕좌를 차지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한양을 떠나 고향 함흥으로 내려갑니다. 이방원이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냈지만 이성계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그 말. 늙어버린 몸으로 사랑하는 자식도 믿음직한 친구도 잃고 함흥에서 지난날의 영광을 반추하며 살았을 이성계. 실록의 연회 중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찌 오늘날이 있을 줄 알았으랴. 다만 오래 살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70이 지났는데도 아직 죽지 않는다. 천하를 손에 넣은 사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1408년 이성계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다 창덕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하필 이방원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이성계는 담이 심해서 일어나 앉아 있었고 이방원이 직접 청심환을 올렸지만 이성계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왕을 다시 쳐다보더니 이에 승하하였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참모를 죽이고 자기 막내 아들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한 아들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실록은 더 이상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만든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법률체계, 과전법이 떠받치는 경제구조, 경복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관료체제. 창업자가 무너져도 시스템은 500년을 버텼습니다.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에는 다른 왕릉과 달리 봉분 위에 억새풀이 무성합니다. 고향 함흥을 그리워한 아버지를 위해 태종 이방원이 함흥에 흙과 억새를 가져다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참모를 죽이고 아버지의 막내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은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 위에 고향 풀을 심어준 겁니다. 지금도 건원릉의 억새는 1년에 한 번만 벌초합니다. 500년 전 창업자의 향수가 억새풀 사이에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자, 이제 469년을 건너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31년 한양, 이원범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가문을 말하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숙종의 서자 영조, 영조의 서자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서자 은원군, 은원군의 서자 전계대원군, 전계대원군의 서자 이원범, 5대째 연속 서자입니다. 적서의 구분이 하늘과 땅처럼 갈렸던 조선에서 이건 왕족이라는 이름만 남은 바닥입니다. 게다가 가문에는 저주처럼 비극이 따라다닙니다. 할아버지 은원군은 영모 혐의로 유배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사사되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교동도로 유배됩니다. 40년의 유배 생활, 1830년 겨우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전계대원군 이광은 이원범이 10살 때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고 삼형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844년 평지풍파가 몰아칩니다. 몰락한 노론 가문의 민진용이라는 자가 큰형 이명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미다 발각된 겁니다. 큰형 이명은 처형됩니다. 14살 이원범과 작은형 이경응은 아무 죄도 없이 연좌제에 걸려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왕족이라는 혈통이 이 집안에 가져다 준 것은 오로지 감시와 처형과 유배뿐이었습니다. 강화도, 바다 건너 외딴 섬. 거기서 이원범은 왕족이 아니라 농부로 살아갑니다. 논밭을 갈고 나무를 줍고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형과 둘이서 누가 해치러 올까 두려워하며 존재를 지우듯 조용히 살아갑니다. 조선 역사상 평민과 똑같은 삶을 몸소 체험한 임금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5년이 흐른 1849년 이원범은 19살이 됩니다. 헌종이 23세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직계 혈통이 거의 씨가 마른 상태. 대왕 대비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왕실 족보를 뒤지며 겨우 찾아낸 사람이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이원범이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정통성도 없고 배경도 없는 허수아비, 5대째 서자의 영모 가문 출신의 강화도에서 나무나 줍던 소년이면 완벽합니다. 당시 안동 김씨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왕족이 똑똑하면 명이 짧다고. 영의정 정원용의 행렬이 강화도에 도착했을 때 이원범의 반응은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역모로 죽었고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죽었고 형이 역모로 처형당했습니다. 왕으로 모시겠다는 말이 이 청년에게는 당신도 잡으러 왔다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원범이 달아납니다. 형 이경응도 허겁지겁 도망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집니다. 왕이 되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고 그 형은 도망치다 뼈가 부러지는 이보다 비참한 즉위 전야가 조선 500년 역사에 또 있었을까요? 결국 붙잡힌 이원범은 가마에 실려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가마 안에서 이 청년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서울로 올라가 왕좌에 앉는 길이
처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창덕궁 인정문에서 조선 제25대 왕 철종으로 즉위합니다. 19살. 하지만 이 왕좌는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대왕 대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출신이었습니다. 2년 뒤 순원왕후의 친척 김문근의 딸이 왕비로 들어옵니다. 철인왕후 김씨. 안동 김씨가 왕의 어머니 자리를 차지하고 왕의 아내 자리까지 차지한 겁니다. 조정의 주요 관직은 모두 안동 김씨 사람들이 채웁니다. 철종은 매일 아침 어전에 앉지만 그가 내린 명령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가 올린 안건은 묵살됩니다. 삼정이 문란해졌습니다. 전정은 토지세인데 관리들이 황무지에도 세금을 매기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또 걷었습니다. 군정은 병역 대신 내는 군포인데 죽은 사람에게도 갓난아이에게도 군포를 매겼습니다.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는 제도인데 빌려준 적 없는 곡식을 빌려줬다고 우기며 이자를 걷었습니다. 1862년 진주에서 폭발합니다. 임술민란. 진주의 농민 수만 명이 들고 일어나 관할을 불태우고 수령을 쫓아냅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불길은 경상도 전역으로 전라도로 충청도까지 번졌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70여 곳에서 민란이 동시에 터집니다. 철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는 삼정이 정청을 설치합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조 때부터 3대를 내려온 세도 정치의 부패를 자기 손으로 걷어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기구는 불과 몇 달 만에 안동 김씨의 압력에 부딪혀 폐쇄됩니다. 왕이 만든 기관을 신하가 없앤 겁니다. 왕의 명령이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나라. 명령이 실행되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성계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성계가 과전법을 시행할 때 그의 명령을 실행한 것은 조준과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계의 뜻에 동의하고 그 뜻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종의 명령을 실행해야 할 사람들은 철종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동 김씨의 사람이었고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이 순간 철종의 심정을 생각해봅니다. 형이 억울하게 죽는 걸 봤습니다. 원하지 않는 왕좌에 끌려왔습니다. 나라를 바꿔보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번번이 벽에 부딪히자 철종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철종은 술에 손을 뻗습니다. 후궁들과 밤낮을 보냅니다. 강화도에서 땅을 갈며 단단해졌던 몸이 궁궐 안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잔병이 끊이지 않고 기력이 빠져나갑니다. 정사를 외면하고 주색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철종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를 왕으로 앉힌 안동 김씨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왕이 알아서 무너져주면 자기들이 더 편하게 나라를 주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철종은 궁궐 한쪽에서 강화도 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시던 모주, 막걸리를 몹시 그리워해서 왕비 철인 왕후가 불쌍하게 여겨 친정에 부탁해 막걸리를 구해다 줄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막걸리 한 사발을 스스로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좌 위에 앉아있지만 강화도에서 나무를 줍던 시절보다 자유가 없습니다. 권력도, 건강도, 존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철종을 무식한 강화도령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실제로 철종이 남긴 글씨와 그림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무식하고 힘없는 허수아비라는 이미지는 그를 왕으로 앉힌 세력이 씌운 가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사를 그르친 임금이라는 낙인 아래 한 인간의 진짜 모습이 묻혀버린 겁니다. 1863년 음력 12월 8일 철종이 창덕궁에서 눈을 감습니다. 33, 재위 14년. 후사가 없습니다. 실록에는 사인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 음주와 병약한 체질이 겹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도의 야산을 뛰놀던 건장한 청년이 왕좌라는 감옥에서 술과 절망으로 몸을 갈아넣은 끝에 자리에 누운 지 2년여 만에 옛 시절 마음껏 달리던 사냐를 그리며 숨을 거둡니다. 철종이 죽었을 때 안동 김씨가 먼저 생각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 후계자였습니다. 누구를 다음 왕으로 앉힐 것인가? 왕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 끝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필요 없어진 허수아비를 치우고 새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 다만 이번에는 허수아비의 아버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 멸망의 마지막 장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성계에게는 정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칼을 가진 사람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만나 새 나라를 설계했습니다. 이질환이라는 여진족 출신 무장이 목숨을 걸고 등 뒤를 지켰고 조준이라는 경제 전문가가 토지 제도를 뒤엎었습니다. 출신이 고려인이건 여진족이건 이성계는 능력이 있으면 곁에 두고 신뢰했습니다. 철종 곁에는 정도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가가 왕족이 똑똑하면 명이 짧다며 체계적으로 인재를 차단했고 왕 주변에는 세도가의 사람들만 배치되었습니다. 창업자에게는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가 필요하고
폐업 위기의 조직에는 그런 동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통성의 차이입니다. 이성계는 정통성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황산대첩으로 영웅이 되었고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하면 실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철종의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5대째 서자,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촌사람, 왕이 된 이유가 혈통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건 정통성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건 우리다라는 논리 앞에서 철종은 끝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이성계는 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과전법, 조선경국전, 한양천도,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들에게 진짜 권한을 줬습니다. 정도전에게 법률과 제도를, 조준에게 토지 개혁을 맡기고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전력을 다하게 했습니다. 철종은 기존 시스템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삼정이 정청을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민난이 전국에서 터져도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업자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고 폐업자는 시스템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성계의 무덤 건원릉 위에는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도 고향이 그리웠다는 것, 천하를 손에 넣은 사람도 결국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 억새가 말해줍니다. 철종의 무덤 예릉은 경기도 고양시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건원릉에 비하면 찾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강화도에는 철종이 어린 시절을 보낸 용은궁이라는 작은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초가지붕의 소박한 집, 왕이 되기 전의 삶이 왕이 된 후의 삶보다 더 자유로웠을 겁니다. 나무를 베고 밭을 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던 시절, 가진 것은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았던 시절, 서울로 끌려가 왕좌에 앉은 순간 그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조직에는 정도전이 있습니까?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칼과 꿈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있다면 당신의 조직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 자리가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건 왕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리더의 명령이 실행됩니까? 아니면 종이 위에서 멈춥니까? 당신 곁에 칼을 들고 함께 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성계는 활 한 자루로 시작해 500년 왕조를 열었고 철종은 왕좌 위에서 시작해 33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만남이었고 그 만남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500년 전 함흥의 무장과 강화도의 농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시작인가? 끝인가?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왕좌 위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한 두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들어 피를 흘렸고 한 사람은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둘 다 조선을 바꾸려 했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